네, 안녕하세요. 한상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중간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중간 시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또 분석 기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하면 요번 학기 강의 내용이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10주 차에는 회귀 분석을 정리를 하고요. 11주 차에 회귀 분석의 일부와 분산 분석, 12주 차에 분산 분석, 13주 차에 범주형 자료 분석, 14주 차에는 과제에 대한 문제풀이, 15주 차에 이제 기말 시험을 보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 학기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소개해야 될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의 강의가 정리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중간 시험에는 회귀 분석에 있어서 반응 변수 y가 한 개이고 설명 변수 x가 한 개인 단순 선형 회귀 분석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후에서는 이제 이와 관련되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앞서 배운 내용을 참고하면은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10주차에서 소개하게 될 내용은 다중 회귀 분석 또는 다중 선형 회귀 분석, 영어로 Multiple Linear Regressi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 여러분들 보면은 단순 회귀 분석 모형이라고 하는 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반응 변수 y가 있죠. 그다음 먼저 단순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5차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1 xi1 플러스 베타2 xi2 플러스 베타 p xip 플러스 5차로 이렇게 더 식이 복잡해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만약에 반응 변수가 매출액이라고 해봐요. 매출액. 그럴 때 xi1은 광고비라고 해보세요. 앞서 들었던 이해에 따라서. 그러나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광고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건을 판다라고 하는 그 매출은 광고비뿐만 아니라 그 제품의 가격도 영향을 줄 거고요.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거고요. 그 제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지가 돼 있는 인지도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의 예를 들어서 품질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렇게 매출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개 변수를 고려하여 매출액을 예측하면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그 매출액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설명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들죠. 그래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자료 분석을 할 때 설명 변수가 한 개인 경우에 대한 것은 실무에서는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여러 개의 설명 변수를 고려한 그런 다중선형 회귀 분석 모형이 일반적이다. 이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을 보면 여러분들 시계 밑에 첨자가 있잖아요. YI, 이 I를 말합니다. 이 I는 관찰치 번호를 말합니다. 관찰치 번호, 레코드 번호예요. 는 알파는 절편항이고요. 베타1, XI1 했을 때 XI1은 첨자가 두 개가 있죠. I는 관찰치 번호를 말하고 뒤에 1은 변수 번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XI1 그럼 이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의 매출액 그거를 Y1이라고 하면 현대전자의 매출액은 Y2 이런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I는 그 레코드 번호고 X11 I1에서 I가 1이면 삼성전자의 1 광고비 베타2 X12 그러면 뭐예요? 1, 2는 삼성전자의 제품의 가격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I1에서 뒤에 있는 첨자는 변수 번호를 말한다. 그래서 XIP까지 간 거 보면 설명 변수가 P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알파, 베타1, 베타2부터 베타 P가 우리가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
추정해야 될 회귀 계수들이다. 회귀 또는 모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을 하는 목적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반응 변수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예측과 그 매출액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그 매출이 만들어진 그 원인, 그것을 좀 더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상관 분석을 가리키면서 여러분들한테 혈압하고 급여가 단순하게 상관계수를 구하면 상관성이 높다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혈압하고 급여가 뭐가 관련이 높을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그 중간에 나이라고 하는 변수가 혈압하고도 관련이 깊고 또 나이가 올라가면서 먹으면서 월급도 많이 받게 되고 직급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 속에서 혈압하고 급여가 이 나이 때문에 겉보기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일한 40살 먹은 사람만 뽑아서 혈압하고 급여하고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0.1로 관련 없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순수한 관련성, 그래서 편상관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가리킨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회귀계수 앞에 있는 베타1, XI1에서 베타1은 XI1이라고 하는 광고비에 해당되는 순수한 영향력이 베타1이고요. XI2가 그 제품의 가격이라고 하면 가격에 주는 순수한 영향력이 베타2예요. 그래서 회귀계수는 순수한 상관성, 즉 편상관과 마찬가지로 회귀계수는 무조건 뭐다? 편회귀계수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회귀계수는 해당 변수의 순수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게 된다. 그래서 회귀계수는 편회귀계수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거기 다중회귀 분석의 목적에 보면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관심 있는 해당 성별 변수들의 순수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앞서 그렇게 그 다중선형회귀 모형은요, 위에 식이 적혀 있고요.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가로와 세로의 행과 열로 표현하면은, 행열 형태로 표현하면은 수학적으로 또는 수리적으로 다루기가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맨 왼쪽에 y1부터 y2,yn은 바로 뭐예요? 레코드잖아요. 반응값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 그 1111하고 x11부터 x1p, xn1에서 xnp 그 다음에 있는 것은 x행렬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벡터가 아니라 행렬이죠. 가로와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알파 베타1부터 베타p는 회귀계수 벡터가 되고요. 뒤에 5차 1부터 5차 n은 뭐예요? 5차 벡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밑에 왼쪽에 그 y 반응 변수를 대문자 y 같이 굵게 썼고요. 그 다음에 설명 변수를 모아놓은 게 x 행렬, 회귀계수를 모아놓은 게 베타, 벡터 플러스 5차들을 모아놓은 걸 5차 벡터에서 이렇게 하면 5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최소 제곱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구한 회귀계수 베타햇은 바로 알파 베타1부터 베타p까지를 모두 원샷에 한꺼번에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렬 x 트랜스포즈 x 역행렬 x 트랜스포즈 y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산돼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서 회귀 분석을 다른 강좌로 여러분들이 꼭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 이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그 수업 시간에 유도해 주니까 1학년 때는 이렇게 행렬 형태로 수리적으로 표현해서 다루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편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행렬 형태로 표현해서 다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정도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분산 분석표에서도 여러분들 전체 제곱합, 회귀 제곱합, 오차 제곱합 똑같습니다. 분류가.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제곱합은 회귀 모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회귀 제곱합과 그것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오차 제곱합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계수 모형의 설명력은 전체 y의 움직임 중에 회귀 모형에 의해서 얼마나 설명되는가 분의 SSR로 표현됐고요. 단순 선형 회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분산 분석표를 보세요. 여기서 좀 달라지는데요. 요인에 보면 회귀 모형에 의한 부분을 SSR이라고 했는데 자유도가 뭐로 바뀌었죠? 단순 선형 회귀에서는 그게 1이었습니다. 1. 설명 변수가 한 개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설명 변수가 몇 개로 늘어났어요? P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자유도가 P로 바뀐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고요. 전체는 전체 자료수 빼기 1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차 부분은 전체 n-1에서
회귀계수 P계를 추정하면 자유스럽게 노는 게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n-p-1이 돼서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게 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평균 제곱은 회귀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면 되죠. 오차도 마찬가지로 나누면 되고요. 그래서 MSE가 바로 시그마 헷 제곱, 즉 오차 분산의 추정치, 평균 제곱 오차라고 표현했죠. 그 MSR분의 MSE를 나누면 그 F 검정을 통해서 모형의 유의성 검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모형의 유의성 검정은 기무가설이 회귀계수가 P계가 있으니까 베타1 이꼬르 베타2 이꼬르 베타 P 이꼬르 0. 즉 모든 회귀계수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한 설명변수 P계가 Y에 영향을 주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모형은 쓸모가 없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하나 결과 나와 있는 걸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루트 MSE, R 스퀘어,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는 게 첫 줄에 나와 있는데요. 그 아래 Analysis of Variance에서 AN, of의 O, Variance의 VA를 떼내면 아노바가 되죠. 그렇죠? 아노바. 그래서 거기 영어로 되어 있는 source가 요인이 되고요. 모델이 회귀가 되고요. 에러가 오차가 되고요. 토탈이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도 DF를 보면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설명 변수가 몇 개? 3개였구나. 토탈을 보면 49라고 되어 있으면 뭐예요? n 빼기 1이 49니까 n 이꼬르 얼마? 50개의 자료를 가지고 했구나. 오차의 자유도도 뭐예요? n 50 빼기 p 3 빼기 1 해서 46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회귀제곱합 SSR은 4635.8, 오차 제곱합 SSE는 387.3, TSS 전체 제곱합은 두 개를 더한 5023.1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MS를 보면은 1545.3은 뭐예요? 4635.8 나누기 자유도 3 하면 1545.3이 되고요. 그 다음 MSE는 8.4는 그 옆에 387.3 즉 SSE를 그 옆에 자유도 46으로 나누면 8.4가 되고요. 이게 바로 시그마 헷 제곱, 즉 오차 분산의 추정치가 되는 거고요. F값은 바로 MSR 나누기 MSE, 즉 1545.3 나누기 8.4를 하면 183.51이 나오고요. 그 옆에 P값은 유의확률입니다. 0.05보다 엄청 작죠. 그래서 규모가설, 회귀계수가 3개니까 베타1 이꼬르 베타2 이꼬르 베타3 이꼬르 기가, 그래서 우리가 적합한 회귀 모형은 모두 다 꽝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의하다. 이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거기 분산분석부에서 전체 TSS 5023.1분의 SSR 4635.8이 92.3%로서 반응변수 Y의 변이 중 92.3%가 우리가 적합한 회귀시계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결정계수, 즉 모형의 설명력 R 스퀘어가 92.3%라고 나와 있는 게 그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회귀계수에 대한 검정은 어떻게 하느냐? 보면 여러분들 회귀계수가 뭐가 있어요? 설명변수가 3개가 있으니까 베타1도 있고 베타2도 있고 베타3도 있죠. 그래서 회귀계수에 대한 검정, 회귀분수에서 꼭 기억해야 될 4가지 중에 두 번째 회귀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이거든요. 그러면 규모가설은 베타1 이꼬르 0에 대한 검정 하나, 규모가설이 베타2 이꼬르 0에 대한 검정 하나, 베타3 이꼬르 0에 대한 검정 하나, 각각 회귀계수 베타 J 헷 나누기 그것에 대한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 베타 J 헷을 가지고 T 검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그 Y 이꼬르 이렇게 생각해봐요. 알파 플러스 베타1 X1 플러스 베타2 X2 플러스 베타3 X3 이꼬르 오차라고 해봐요. 그럴 때 X1이 키라고 해봐요. 그 다음에 X2는 몸무게라고 해보세요. 베타3는 예를 들어서 혈압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키는 센티미터, 몸무게는 킬로그램, 혈압은 측정 단위가 또 밀리헬스 이런 거잖아요. 단위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베타1이 2고, 베타2가 4고, 베타3가 6이라고 해서 그 회귀계수가 크다고 해서 몸무게 앞에 붙어있는 회귀계수 4를 보고 키 앞에 붙어있는 회귀계수 2보다 2배만큼 영향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측정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측정 단위를 없앤 순수한 숫자를 가지고선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선 우리가 직접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키보다 더 영향을 Y에 크게 준다.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식을 보면 ZJ라고 하는 건 XJ라는 변수에 그걸 평균을 빼고 그것의 표준 오차 SJ로 나눠서 ZJ를 두면 그렇게 나누면 평균이 0 분산이 1인 전부 표준화 변수로 바뀌죠. 표준화 변수는 측정 단위가 없잖아요. 단위가 다 약분되니까. 그렇게 다 표준화한 다음에 회귀 분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한 게 표준화 회귀계수입니다. 이렇게 표준화 회귀계수를 하면요.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서 어떠한 설명 변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가, 몇 배 정도 더 중요한가, 이런 독립 변수들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 이용될 수 있고 이것 또한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뒤에 실제적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길게요. 한번 이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는 뭐냐면요. 영업수익 평가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 자료를 보면 베리어블을 보면요. 변수는 x1, x2, x3, x4 설명 변수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구나. 반응 변수 y는 하나 있고 반응 변수 y는 영업수익 평가지수라고 하는 거고요. 설명 변수 4개는 x1은 창의력 점수, x2는 단순 추론 능력 점수, x3는 뭐 복합 추론 능력 점수, x4는 계량 능력 점수.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일 수 있잖아요. y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얻게 되는 학점, 그리고 x1은 뭐 수능의 언어 영역 점수, x2는 뭐 외국어 점수, x3는 뭐 수리 능력 점수, x4는 예를 들어서 뭐 내신 성적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학 와서 학업을 성취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가, 뭐 이런 거를 회귀 분석을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래 설명을 보면 어떤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에 대해서 4과목의 적성검사를 실시했다. 이 회사에서는 이러한 적성검사 과목들이 사원들이 업무 능력을 어떻게 하는지 평가하는데 타당한 요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입사시킨 다음에 1년간의 그 사람의 실적을 평가해서 영업수익 평가지수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런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뽑는 게 회사에 와서 실적을 올리는데 어떤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살펴보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업수익점.sav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파일이 거기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맨 왼쪽에 아이디가 1, 2, 3, 4 해가지고 이제 사원 번호겠죠. 아이디 번호고요. 1년 번호. X1, X2, X3, X4는 앞에서 설명한 설명 변수들이고요. X1이 이제 창의력 이런 거죠. 그 다음 맨 끝에 Y라고 하는 건 영업수익 평가지수. 회사에서 1년간 근무하면서 올린 실적 지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SPS를 이용해서 거기 분석 메뉴가 있고요. 누르면 그 아래 회귀 분석 메뉴에서 옆에 선형을 클릭하면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Y의 영업수익 평가 지수를 갖다 놨고요. 독립 변수에 단순 추론, 창의력, 단순 추론, 복합 추론, 계량력 이 4개 변수를 옮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케이스 설명에 이제 그 아이디 번호를 이렇게 붙여준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요. 그 회귀 모형 상자에서 통계량 버튼을 눌러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 중에 회귀 개수를 구해달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신뢰 구간도 구해달라. 변수들 간의 뭐 공분산 행렬도 구해달라. 뭐 모형 적합도 해달라. 기술 통계도 구해달라. 뭐 이런 걸 그냥 체크하면 그런 결과들을 뽑아준다는 겁니다. 뭐 잔차 분석은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회귀 진단 같은 걸 통해서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 걸 체크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출력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출력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출력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해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11쪽의 아웃풋 맨 아래를 보세요. 맨 아래. 맨 아래 보면은 표가 모형 요약이라는 게 맨 위에 표 이름이고요. 두 번째가 분산 분석, 이것이 두 번째 표 이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표 이름이 계수라고 되어 있죠. 계수. 거기 보면 왼쪽에 보면 상수, 창의력 평가 시험, 단순 추론, 복합 추론, 계량력 평가, 그래서 설명 변수들 4개와 상수는 절편항을 말하죠.
거기에 비표준화 계수라고 해서 B라는 게 보이죠. 73.155 이것이 알파 헷, 0.142가 베타 1 헷, 0.845가 베타 2 헷, 마이너스 0.272가 베타 3 헷, 0.763이 베타 4 헷.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여러분들이 적합한 추정 회기식은 Y가 뭐예요? 영업수익 평가 지수는 73.155 더하기 0.142 곱하기 창의력 평가 시험 더하기 0.845 곱하기 단순 추론 평가 시험 마이너스 0.272 곱하기 복합 추론 평가 시험 플러스 0.763 곱하기 계량 능력 평가 시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정하고자 했던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추정된 회기식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옆에 보면 여러분들 표준화 계수해가지고 베타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표준화 계수에서 베타가 나와 있습니다. 표준화 회기 계수는 측정 단위를 동일하게 단위를 없애서 표준화해서 상대적으로 어떠한 설명 변수가 영향력이 큰가를 볼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그 계수 벡터를 보면 제일 영향을 크게 주는 게 뭐예요? 0.794 계량 능력 평가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큰 게 뭐예요? 0.283 단순 추론 평가 시험이고요. 그 다음 3등이 뭐예요? 마이너스 0.61이죠. 마이너스 0.061이 이제 세 번째고요. 마지막이 0.05가 네 번째죠. 순위가. 그리고 심지어 단순 추론 0.283에 비해서 계량능력 평가 0.794는 거의 3배 정도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어느 설명 변수가 상대적으로 그 영향을 크게 주는지를 직접적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표준화 계수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거기 보면 계수에 있어서 회기 계수가 몇 개요? 베타 1, 베타 2, 베타 3, 베타 4 4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T 검정이 기무가설 베타 1은 0이냐. 즉 창의력 평가 시험은 영업수익 평가 지수에 통계적 영향이 없다. 이런 것을 기무가설을 우리가 검증하는 거죠. 또 하나 H0 베타 2 이꼬르 0은 단순 추론 평가 시험은 종속 변수 Y인 영업수익 평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런 것을 기무가설로 두고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T 검정을 보면은 창의력 평가 시험에 보면은 계수 0.142 나누기 그것의 표준 오차 0.102로 나누면 1.403의 수치가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단순 추론 평가 시험은 베타 2 헷 나누기 그것의 표준 오차 0.845 나누기 0.132를 하면 6.408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 추론 계량 능력에 대해서도 계산돼서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1.618, 19.312로 계산돼 나온 거죠. 그 옆에 유의 확률을 보면요. 창의력 평가는 0.168, 단순 추론은 0.000, 복합 추론은 0.113, 계량 능력은 0.000으로 단순 추론 평가 시험과 계량 능력 평가 시험은 유의 확률을 P값을 보면 유의 수준 0.05보다 작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영향이 없다는 게 기각이 되고요. 창의력과 복합 추론은 0.05보다 P값이 크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의력 평가 시험, 단순 추론 평가 시험과 계량 능력 평가 시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업수익 평가 지수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창의력 평가 시험과 복합 추론 평가 시험은 T 검정 결과 유의 확률이 유의한 P값이 유의 수준 0.5보다 크므로 0.05보다 크므로 영업수익 평가 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없다.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맨 위에 표로 가보세요. 묘역요약 맨 위에 가보면 거기 R제곱이라는 게 나오죠. R제곱 0.959, 0.959는 TSS 즉 5022.586분의 SSR 4816.964 해서 0.959가 나온 겁니다. 즉 영업수익 평가지수의 변동 중 95.9%가 우리가 적합한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높은 실제적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 분석표를 보면요. 회기 오차 전체가 있는데요. 회기에 대해서 SSR이 4816.964, 오차가 205.621,
전체 TSS가 두 개를 합한 5022.586이 됩니다. 자유도는 설명 변수가 4개니까 4고요. 합계는 전체 자료수가 50개니까 50 빼기 1에서 49가 됐고요. 잔자 45는 50 빼기 P 설명 변수에서 4 빼기 1 해서 45가 됐습니다. 평균 제곱은 MSR은 SSR 나누기 자유도 즉 4816.964 나누기 4 해서 1204.241이 됐고요. 잔차는 205.521 나누기 45에서 MSE가 4.569 시그마 해제곱이죠. F값은 MSR 나누기 MSE에서 1204.241 나누기 4.569에서 263.547이고요. 이런 모형의 유의성 검정 우리가 적합한 기무가설이 뭐예요? 베타1 이꼬로 베타2 이꼬로 베타3 이꼬로 베타4 이꼬로 예체로 그것을 유의성 검정을 해봤더니 P값이 0.000으로 0.001보다도 더 작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설명변수로란 모든 회귀계수가 0은 아니므로 적어도 하나의 설명변수는 반응변수 영업수익평가지수를 예측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모형의 유의성이 인정된 그런 모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상관계수도 뽑아놨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겉보기에는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영업수익 평가지수와 창의력 평가시험은 상관계수가 0.531이죠. 가로 영업수익 평가지수 세로 창의력 평가시험 만나는 점 0.531. 그거에 해당되는 두 번째 줄 유의확률을 보면 영업수익 평가지수와 창의력 평가시험 만나는 게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즉 영업수익 평가지수와 창의력 평가시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또 하나 영업수익 평가지수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복합출원 평가시험을 보면 상관계수가 0.498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유의확률 가로 중간입니다. 영업수익 평가지수와 세로 복합출원 평가시험은 0.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수익 평가지수와 복합출원 평가시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다라고 검증이 된 거예요. 상관 분석을 하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한 결과를 보면 그 두 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경우는 회귀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 신뢰해야 된다. 순수한 영향력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상관 분석 결과하고 반대되는 그래서 상관 분석으로 끝나서 겉보기에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이런 회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